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오전 8시 1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 말이죠. 전번 시간이나 마나 허영숙이 얘기를 좀 잠깐 더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영숙이는 씩씩하게 이광수에게 사랑을 대시했고 덤벼들었고 씩씩하게 사랑을 쟁취한 여자다. 그만큼 허영숙이는 아주 적극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적극적인 신여성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전번 시간에 내가 약간 잘못 얘기를 한 게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허영숙이가 이광수와 사랑을 쟁취할 때는 이광수가 폐병이 없었댔습니다. 그런데 이 허영숙이와 결혼을 하고 살면서 이제 폐병을 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허영숙이가 이광수를 쫓아다닐 때는 이광수가 폐병 환자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내가 얘기를 잘못했는데 이광수가 폐병 환자일 때 허영숙이가 쫓아다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허영숙이가 이광수와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광수를 쫓아다닐 때는 이광수가 폐병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살다가 이제 폐병 환자가 된 것이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제 조선에 천재가 3명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첫째는 최남선, 홍명희, 그 다음에 이광수, 3사람이 조선의 천재다. 이렇게 조선의 천재로 이름이 꼽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광수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명희는 월북한 사람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깊게 홍명희에 관해서는 깊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1909년 첫 작품 사랑인가를 발표한 이후 일본 유학 중 소설과 시, 논설 등을 발표했다. 귀국 후 오산학교에서 교표를 잡다 망명. 1919년 도쿄 조선인 유학생의 2.28 독립선언을 주도했으며 2.28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후 3.1운동 전후 상하이로 건너가 상하이 임시정부에 참가하고 그 후 독립운동지 신안 청년 등에서 주필을 역임하였다. 그러니까 어디 가나 언론사에 들어가게 되면 언론사의 주필 이런 거를 중요한 자리를 꿰찼다 그거죠. 이광수가.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때는 굉장히 배운 사람이 드물었을 때에 일본에 가서 와세다 대학을 다닌 그런 화려한 이 학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배운 사람이 적은 시대에 그런 화려한 학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느 언론사를 들어가나 주필 부사장 이런 거를 편집국장 이런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거죠. 지금은 와세다 대학이 아니라 와세다 대학보다 더한 대학을 넣었어도 지금은 너무 배운 사람들이 흔하기 때문에 배웠다 해서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때만 해도 와세다 대학 정도 나왔다면은 상당히 대단했죠. 그 희소가치라는 게 그 전에 내가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시골 면에 말이죠. 시골 이 군소재지에 일본에 가서 유학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왔다는 겁니다.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다가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고향으로 오는데 이 군민들이 전부 나가서 그 사람이 오는 길을 전부 일렬로 늘어서 가지고 이렇게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이 군민들이 전부 그렇게 환영 대회까지 열었다는 거예요. 무슨 대통령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 군민들이 전부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늘어서 가지고 이렇게 길에 지나가는 유학생을 환영하는 이 손뼉을 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소가치가 대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그 당시 그렇게 배운 사람이 적었을 때 일본에 유학까지 갔었다 하면은 대뜸 출세에는
맡아놓은 거죠. 거기다가 또 그것뿐인가 이광수는 그 문필가로서 이름을 날렸죠. 뭐 흑, 사랑 이런 소설을 발표해 가지고 비록 폐병 환자이긴 했지만은 그 세상에 참 굉장히 그 이름을 널리 알린 그런 유명 인사가 된 겁니다. 귀국을 종용하자 상하이에서의 독립운동을 줬고 1921년 3월 귀국하여 허영숙과 결혼하였다. 1922년 5월 개벽지에 1922년 5월 개벽지에 민족 개조론을 발표하여 도덕적 타락이 한민족의 쇠퇴의 원인이라 주장했다. 1923년 동아일보에 입사하여 1922년 귀국을 종용하자 상하이에서의 그 독립운동을 접고 1921년 3월 귀국하여 허영숙과 결혼하였다. 1922년 5월 개벽지에 민족 개조론을 발표하여 도덕적 타락이 한민족의 쇠퇴의 원인이라 주장했다. 1923년 동아일보에 입사하여 편집국장을 지냈고 1933년 조선일보 부사장을 거치는 등 언론계에서 활약하면서 재생, 마이태자, 단조여사, 흑 등 많은 작품을 쓰며 동시에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다 1937년 수양 동우회 사건으로 반년간 투옥된 이후 친일 성향으로 기울어 친일 어용단체 조선문인협회 회장이 되어 전선병사 위문대 위문문 보내기를 주도하였다. 1940년 2월 15일자 매일신보에 국민문학의 의의를 게재하고 황민화 운동을 지지하였으며 2월 20일자 매일신보의 창씨와 나에서는 창씨 개명 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힘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가야마 미스로로 바꾼 이유를 밝혔다. 그래서 내가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광수가 친일파라고 손가락을 받았었다. 그게 왜냐면은 아주 선두에 서가지고 제일 먼저 창씨 개명을 한 사람이 이광수였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광수가 일본 이름으로 바꿨는데 이광수란 이름을 버리고 일본 이름으로 이제 개명을 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제 가야마 미스루라는 것이죠. 1941년 9월 매일신보에 반도 민중의 애국운동을 게재해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을 지지하였고 영미 타도대 강연회에서 사상 함께 영미를 경멸하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 제국의 징병제를 선전하고 긍정하는 내용의 글을 집필하고 연설을 한 것이 눈에 띄며 1942년 5월 조선임전보국단 주최의 징병제도 연설회에서는 획기적 대선물 제하에 연설을 하였으며 신시대 1942년 4월호 징병과 여성을 게재해 징병제 실시를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1943년 11월 임시특별지원병제도 경성 익찬회 종로위원회의 실행위원으로 활동하였고 같은 달 최남선 등과 함께 일본 주재 한국인 유학생에게 입대를 권유하는 선배 격려대에 참여했다. 1943년 결전태세 즉흥 재선문학자 총궐기 대회 의장을 맡았으며 8월 적국 항복 문인대 강연회에서 전쟁과 문학이란 제목으로 강연, 1945년 2월 대화동맹준비위원 겸 이사, 6월 조선언론보국회 명예회원 및 대의당 위원이 되었다. 해방 후 백범일지의 교정, 백범일지를 교정한 사람이 이제 이광수라는 얘기죠. 윤문과 안창호의 일대기 집필을 직접 맡아 주관하기도 했다. 1949년 반민특위회 기소가 제기됐으나 석방되었고 1950년 6월 한국전쟁 당시 서울에 있다가 북한 인민군에 의해 납북되었다.
그간 생사불명이었다가 1950년 만포에서 병사한 것이 확인되었다. 만포. 자강도 강기, 여기는 강계라고 안 했고 만포라는 곳에서 이제 병사했다. 이제 폐결핵으로 이제 폐결핵을 누가 뭐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악화가 돼가지고 죽은 것이죠. 안창호의 일대기도 그 이광수가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창호 전기, 안창호 전기도 이광수가 이제 집필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광수의 가계, 이광수는 어떤 그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이광수는 1892년 3월 4일 평안북도 정주군 갈산면 신리 940번지 익성동에서 아버지는 전주시 안원대군의 후손인 이종원과 어머니 충주 김씨 사남 이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나 형 3명은 모두 요절하여 사실상의 독자가 되었다. 아버지 이종원은 42살이었고 2번 성취한 후 재혼한 상태였으며 어머니 충주 김씨는 3번째 부인이었다. 그래서 형 3명은 모두 요절하여 사실상의 독자가 되었다. 예전에는 말이죠. 영유아기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린아기 때 대다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각종 예방주사들이 발달했고 예방접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왜 어렸을 때 아기들이 많이 죽냐면은 사람이 이 면역체계가 말이죠. 완전히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은 면역체계가 완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이 면역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 면역체가 완전히 완결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면역체가 완전히 갖추어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조금만 외부에서 조금만 자극이 와도 병에 걸리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워낙 이 예방접종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린애가 그렇게 죽는 경우가 드물어요.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이 어린 시절에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광수 형제도 어린 시절에 형제들이 거의 다 죽고 이광수만 살아남아서 이제 사실상의 독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광수의 가계는 조선 태조의 고조부인 조선 목조인 장남 안원대군 진의 22대 손이 된다. 조선 건국 후 안원대군으로 추증된다. 그 뒤 21대조 사마시는 종정경 평해군 20대조 행 원주 병마 만호 시무는 종정경 윤산군 19대조 진사 춘흥은 종정경 동남군인데 이들은 모두 생전에 왕족을 지낸 것이 아니고 조선 건국 후 한참 지난 1872년 고종 9년에 왕족의 예로서 군으로 추증된 벼슬이다. 그의 가계는 이후 농민처럼 지내다가 6대조 때부터 아들이 하나라서 4대 독자였고 할아버지 이건규가 아버지 형제를 보았다. 어릴 적 이름은 보경이다. 그가 태어날 때 아버지 종원은 꿈에 늙은 승려 한 사람이 거울을 주고 가는 꿈을 꾸고 그를 낳았다 하여 이름을 보경이라 하였다. 춘원이라는 아호 외에 고주 외배에 올보리라는 벼로도 있다. 그래서 이 태몽이 이광수의 아버지가 이광수를 낳을 때 그때 이제 태몽을 꿨는데 늙은 스님 한 사람이 이 거울을 주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이광수를 낳았다고 하죠. 여러분 태몽이 있잖아요. 이 태몽이라는 게 참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얘기가 길어지겠는데 지금 과학이 상당히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과학적인 그런 생각을 못했던 분야까지 다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이래서 이제 신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태몽 분야는 과학이 이 해설을 못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라든가 아버지가 자식을 낳기 전에 꿈을 꾼다는 겁니다. 예, 꿈을 꾸는데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꿈을 꾸고 일어나 보면 그 꿈을 얘기를 못합니다. 거의 다 잊어버리는 거죠.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이렇게 잘 때는 꿈을 많이 꾸는데 자고 일어나면 꿈 얘기를 하지 못해요. 꿈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태몽꾼만은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꿈 얘기가 선명하게 기억이 되기 때문에 꿈 얘기를 다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태몽이라는 것이 말이죠. 그 태어나는 그 생명, 그 아기의 이렇게 퍼스널리티, 영어로 말한다면 이제 그런 식인데 그 태어날 아기의 성격, 이런 거를 짐작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태몽이.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어떤 태몽을 꿨냐면은 어떤 곳에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하고 같이 갔다는 거예요. 우리 형하고 같이 이제 한참 어디를 갔는데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산사태 같은 게 나가지고 왜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흙이 드러나 있고 절벽같이 생긴 흙이 드러나 있고 그런 데 갔는데 여러분 그 마사라고 있잖아요. 굵은 결정의 흙, 그걸 마사라고 하는데 거길 가니까 이렇게 사태가 떨어졌는데 산사태가 같은 게 나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가니까 이 굵은 모래 마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굵은 하얀 그 깨끗해 보이는 이 마사를 굵은 모래를 마사라고 하죠. 그 마사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파니까 하모니카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하모니카가 나오네 하고 그랬더니만은 우리 형이 그 하모니카를 쑥 내가 가질래 하고 쑥 뺏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나를 이제 낳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모니카를 마사 흙을 이렇게 파제끼니까 하모니카가 나왔더라. 이런 태몽을 꾸고 나를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음악에 상당한 취미를 갖고 있잖아요. 음악에 광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다. 음악광이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지금도 내가 하는 게 뭡니까? 세계 클래식 디바술레라는 그 메뉴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태몽이라는 게 태어날 아기의 성격, 태어날 아기의 스타일, 이것을 짐작해 하는 게 바로 이 태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여는 꿈들은 다 꾸고서 일어나면 잊어먹는데 태몽만큼은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아직도 규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태몽의 세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이 꿈을 꾸게 그렇게 누가 예시를 하는가? 이런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 태몽에 관한 거는 아직도 과학적으로 해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태몽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태몽은 태어날 사람의 태어날 새 생명의 스타일이나 성격 이런 거를 미리 알려주는 게 태몽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광수 아버지가 이광수를 낳을 때 태몽을 무슨 태몽을 꿨냐면은 늙은 스님 한 사람이 이광수 아버지한테 거울을 주고 왔다. 이제 이런 태몽을 꾸고 나서 이광수를 이제 출생했던 거죠. 할아버지 건규는 증조부가 학행과 효자 정려를 받았으므로 음소로 통덕량을 지내지만 관직의 뜻을 두지 않고 시와 글씨와 술을 즐기다가 기생 한 명을 첩으로 들인 뒤 주막집을 차렸다. 아버지 이종원은 초시에는 합격이지만
속가와 대과의 연속으로 실패하면서 술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광수 아버지는 이름이 권규인데 그 이광수 아버지는 그 음서로 이제 그 통덕랑을 지냈지만 음서라는 것은 이제 정식적인 음서라는 게 뭐냐면은 정식적인 과거 시험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양반 가문이다 하면 그 혈통이 너무 좋아. 그 양반 가문으로서 국가에 많은 공로를 세우고 국가에 이바지했다. 이런 그 좋은 혈통의 가문의 사람이 있으면은 그 조상들의 덕을 받았어. 조상들이 한 공로를 인정해 가지고 시험을 보지 않고 관리로 발탁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음소로 통덕랑이랑을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권규 그 이광수의 아버지는 관직에는 별로 뜻을 두지 않았고 글씨와 술을 즐겼다는 겁니다. 서예와 글씨와 술을 즐기고 기생 한 명을 첩으로 들여가지고 그 기생한테 이제 주막집까지 차려줬다는 거죠. 술집까지 차려준 겁니다. 이광수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광수 아버지는 어디 뭐 관직에 들어가서도 관직에 이렇게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고 자유분방하게 술을 즐기고 돌아다니면서 이 한량 노릇이나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죠. 평안도 정주에서 출생하였고 지난날 한때 평안도 의주에서 잠시 유아기를 보낸 적이 있는 그는 그 후 집안의 가난과 세를 댈 돈이 없어 이광수가 유아기 중후반일 무렵 정주군 내에서만 9번 이사를 다녔다. 집세를 낼 돈도 없어서 9번씩이나 이사를 다녔다. 그러니까 이광수가 그 어렸을 때에 집안이 얼마나 가난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그 이광수가 어렸을 때는 모두 다 가난했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가난하던 시절에 더군다나 이렇게 그 이광수 아버지가 관직을 받았어도 그 관직을 뭐 성실히 수행할 그런 그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었고 술과 이제 뭐 기생 이렇게 이제 여색이죠. 그런 데 빠져들고 그렇게 한량적인 그런 스타일이었으니까 뭐 더욱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안의 가난과 집세를 낼 돈도 없어서 이광수가 그 어렸을 때 정주군 내에서만 9번 이사를 다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위로 형이 3명 있었으나 모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3세를 넘기지 못하고 요절하였으므로 유년기에 심한 기침과 발작을 한 것을 본 일가들은 그가 일찍 죽을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5, 6세가 되도록 잔병치레가 심하여 부모의 간호를 받거나 의원이 그의 집을 자주 출입하였다. 5세에 한글과 천자문을 깨치고 8세에 동네 서당에서 한학을 배웠다. 5세에 이광수가 5살 때에 이미 한글과 천자문을 깨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8세에 동네 서당에서 한학을 배웠다. 일찍부터 글을 떼고 기억력이 남달리 좋아 신동소리를 들었다. 처음 이름은 보경이라 하였다가 뒤에 광수로 개명하였다. 어렸을 때 그 이름이 보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광수로 개명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5살 때 한글과 천자문을 깨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광수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광수가 전번 시간에 바로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조선의 3대 천재가 누구냐면 최남선, 이광수, 홍명희 이 3사람을
조선의 3대 천재라고 이제 명성이 자자했던 것입니다. 조선에서 보기 드문 3명의 천재다. 그게 누구냐? 최남선, 이광수, 홍명희, 이 3사람을 조선의 천재라고 꼽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만큼 이광수가 청명했다는 거죠. 5살 때 이미 한글과 천자문을 뛰었다니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머리가 그렇게 특출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5살 때 있었던 일을 지금 이렇게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5살 때 일이 내가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 이 5살 때만 해도 이 사람이 뇌가 완전히 발달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5살 때도. 뇌가 계속 이제 발달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발달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5살 때 일을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완전히 뇌가 이렇게 발달이 된 것 같으면 5살 때 일을 기억을 하죠. 근데 이렇게 내가 지나간 일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요. 5살 때 일을 내가 5살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광수는 5살 때, 그때 내가 이승열이는 5살 때 일이 생각도 안 나는데 이광수는 5살 때 벌써 한글과 천자문을 다 깨우쳤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내가 얘기가 좀 길어지겠는데 들어보십시오. 학습 부진아들이 있어요. 완전히 아주 공부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아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글 말이죠. 한글이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국민학교 6학년을 다녀도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고 졸업하는 애들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학습 부진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없는 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학교 6년을 다녀도 한글을 모르는 상태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정말 학습이 불가능한 그런 애들이 간혹가다 한두 명씩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 국민학교 교사를 지낸 사람들로부터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애를 가리키는 선생들이 기가 막히는 겁니다. 6년 동안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상태에서 졸업을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이 국민학교 교사들이 탄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남의 집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도리가 없는 겁니다. 맨날 이제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국민학교 6학년을 다녀도 6년 동안을 국민학교 6년을 동안을 다녀도 한글을 모르는 상태로 국민학교를 졸업한다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 가끔 하나둘씩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은 커서 뭘 해서 먹고 살까? 여러분 말이죠. 공부를 그렇게 못했다. 공부를 그렇게 못했다고 해서 죽으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이 조물주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낼 때는 다 이 세상에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국민학교 6학년을 다녀도 한글을 못 아는 상태에서 이제 국민학교를 졸업한다. 이렇게 공부를 못했던 학습 부진아도 사회에 나와서 오히려 돈을 잘 벌고 성공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광수는 벌써 5살 때에 한글과 천자문을 깨우쳤다고 하니까 상당히 청명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분은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하다가 잠깐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광수는 폐결핵이 걸려서 뭐 그렇게 세상을 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총명하고 좋은 학력을 지녔고 그러고 그 훌륭한 그 문학작품 이런 거를 발표해서 문학사에도 이름을 남기고 그리고 이렇게 사회 국가에 이름을 널리 알리는 훌륭한 문학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기 그에게는 이복 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고 친형제로는 위로 친형 3명이 요절하였고 여동생 2명이 있었다. 부모를 잃은 뒤 이복 형제들과는 연락이 끊겼고 친여동생 중 3년 연하인 애경은 만주 영구에 사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다가 1936년에 다른 피지로 넘어가네요. 1936년에 사망했고 여동생 에라는 부모를 잃은 뒤 어떤 집의 민면으로 들어갔다가 결혼 이듬해 죽었다. 5살 때에는 천자문을 깨우치고 서학과 명심보감까지 읽어 내려갔으며 위할머니에게 덜곡전, 소대성전, 장풍운전 등을 읽어드릴 정도로 명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가정 형편으로 좋은 학교를 보낼 수 없어 8세 경에는 독리 글방의 사략, 대학 중용 맹자, 고문진보 등을 배웠으며 한시와 불을 지었다. 그 뒤 한시 백일장에 장원하여 신동으로 알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가정이 너무 가난하니까 현대적인 신식 교육을 배우러 학교는 갈 수 없었고 동네에 있는 그 서당을 다녔었는데 그 서당 글방에서 천자문 명심보감 이런 건 뭐 금방 띄어내고 대학 중용 맹자 고문진보 이런 걸 띄어내봤다. 대학 중용 맹자 이런 게 그 한학의 최고봉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한학의 최고봉까지 서슴없이 띄어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의 집은 지독히 가난했다. 어머니가 뽕나무 잎을 도둑질해서 키웠다고도 한다. 가난한 집안 환경과 말수 적고 병약한 그는 혼자 사색을 하거나 책을 읽는 것으로 소일을 했다. 그의 몇 안 되는 친구로는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후일 시인이 된 백석, 근처 곽산면 출신 김수월 등이 있었다. 백석. 여러분들 그 백석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그 성북구에 가면 길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게 그 길상사라는 절이 길상사가 원래 그 요정을 했던 것입니다. 요정을 했었는데 그 요정했던 자리에 이제 그 절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 요정을 운영한 그 마담이 누구였었냐면 요정을 운영한 그 사장이 누구였었냐면은 바로 이 시인 백석을 사랑했던 여자가 그 운영했던 요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 백석을 사랑했었는데 한평생 이제 결혼 안 하고 처녀로 살면서 이렇게 요정을 운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석을 사랑했다가 사랑에 실패하고 나서 이제 계속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요정을 운영했던 자리가 바로 그 길상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시인 백석을 사랑했던 여자가 운영했던 바로 그 자리가 길상사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백석은 그 북한으로 갔어요. 북한으로 가지고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10살에 담배 장사를 시작했던 이광수는 평생 고아 콤플렉스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광수가 10살 때 그 담배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집안이 뭐 말할 수 없이 가난했던 거죠. 이광수 어머니가 뭐 뽕나무 도둑질까지 해가면서 뽕나무 하다 이제 뽕나무 도둑질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식들을 키워낼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다는 얘기죠. 가세가 기울자 담배 장사를 하던 중 그의 부모는 이광수가 11살 때가 되던 해에 전염병 콜레라로 별세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이후의 그의 성장 과정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다. 그는 누이 동생 둘과 고아가 되어
예가와 재당숙 할아버지 집을 오가며 자랐다. 그의 집안은 태조 이성기의 반계의 후손이었지만 추는 스스로 왕족이라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태조의 직계 후손도 아니라서 왕족으로서의 예우도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성리학에 대한 상당한 비판적인 의식을 지니게 된다. 그러니까 뭐 그 가난이라는 건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 내가 뭐 눈에 얘기하는 거지만 이때는 누구나가 다 가난했을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특히 더 뭐 이광수 같은 집안은 특히 더 했죠. 그러니까 뭐 가난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그러니까 뭐 남의 집 뽕나무까지 도둑질해서 이제 자식들을 키울 정도로 그렇게 이광수 집이 가난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식생활 이런 게 충분히 못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영양도 섭취를 못한 상태에서 자랐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커서도 이제 그 성인이 돼서도 제대로 된 영양도 섭취를 못하고 살다 보니까 결핵이라는 병에 걸렸고 그러나 어찌어찌해서 하여튼 상당히 좋은 학력을 지녔죠. 그렇게 가난했던 환경 속에서도 일본에 가서 이제 와세다 대학까지 다녔을 정도니까 상당히 머리가 좋고 그랬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고아가 된 그는 재종주에게 피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동생들을 두고 재종주부 집을 나와 경성부 근처에서 육체노동과 상점의 종업원 등을 전전하였다. 어려서 폐렴과 결핵을 얻었는데 병원에 가서 고칠 비용도 없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결핵이 있었네요. 결핵이 있었는데 이제 이광수가 성장을 해가지고 허영숙과 결혼을 할 때는 결핵이 잠깐 이렇게 수면으로 가라앉았을 때 그때네요. 그래서 그렇지 완전히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려서 이 결핵을 얻었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고칠 비용도 없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서 평생 병행했다. 가난의 소름을 속 깊이 느꼈으며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이광수에 대한 주변의 멸시와 무심한 어른들의 막말과 욕설은 그에게 심한 상처와 좌절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육체노동과 상점, 종업원 등을 전전하던 그를 딱하게 여긴 어느 천도교인이 그를 위로하였고 그 호의에 깊이 감명받은 그는 천도교의 입교를 결심한다. 그 뒤 이광수는 우연히 문필과 관련이 되는 직업에 종사했으며 1903년 천도교에 입교하여 박찬명 대령의 집에 기숙하면서 도쿄와 한성부에서 오는 문서를 비키고 배포하는 일을 했다. 그 뒤 재능을 인정받아 천도교의 서기를 맡아보기도 했다. 이 무렵 경성부에서 열린 이승훈과 안창호, 육일준이 초빙 강연을 듣고 감화된 그는 이승훈, 안창호, 육일준의 연설, 어록동을 입수하여 탐독하곤 하였다. 그는 후일 자신의 사표이자 민족의 사표로 이승훈, 안창호, 육일준을 손꼽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광수는 자신의 정신적 스승으로 이승훈, 안창호, 육일준 등이 자신의 정신적 스승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9분 뭐 한 50초를 경고했는데요. 거의 40분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904년 광무 8년 일본 관원이 이 천도교를 탄압하자. 광무라는 건 고종임금 때 했던 연도 그러니까 명칭이죠. 광무 뭐 1년, 2년 이렇게
그 고정임금 때는 이렇게 광무로 연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무 1년, 광무 2년 이런 식으로 했죠. 일본 관원이 천도교를 탄압하자 진남포에서 배편으로 지물포를 거쳐 상경했다. 1905년 천도교와 관련된 일준의 유학생 자격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다. 바로 타이세이 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그에게 학비를 대줄 사람이 없어 학비 곤란으로 인해 11월에 중퇴하고 귀국하였다. 학비 조달이 여의치 않자 11월에 일시 귀국했고 경성부로 올라갔다. 몸이 병약하여 고된 일을 하기 힘들었던 그는 경성부의 상점, 종업원 등으로 일하면서 학비를 모았다. 1906년 2월 학비를 장만한 뒤 다시 일본으로 가 그해 3월 복학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폐렴과 결핵 등의 질병을 앓았는데 치료 시기를 놓쳐 평생 고생하였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방금 한 얘기를 다시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허영숙이가 그 이광수한테 프로포즈 할 때는 이광수가 그 결핵 환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한 후에 결핵이 발발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서부터 이광수는 어려서부터 결핵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 리딩을 하고 일본 유학 시절 얘기는 다음